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질문이 하나 괜찮은 게 있어서 가이딩 영상을 해드리는데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정했어. 자기가 무슨 공무원을 할 건지 어떤 직렬로 할 건지 다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린 영상들을 전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영상에서 다뤄주신 공부 자금 챙기기, 플랜 B 확보하기, 직렬 선택 시 고려사항 이렇게 다 체크했습니다. 체크했는데 이제 자기가 지금 현재 고민이 이제 지방직 공무원으로 할 건데 서울시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막 하도 예전에 이제 인서울 마케팅 때문에 인서울 고급화 전략으로 서울로 가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이딩을 해드리면 선생님 전에 다른 영상에서는 그런 거는 코칭을 받든지 말이야 뭐 이런 질문은 별로 안 좋다 이랬던 것 같은데 왜 이거는 또 답을 해주냐 이렇게 혹시 되묻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때 이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다 안 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올린 질문들 자체가 너무 지엽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원래도 이것도 진로 코칭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결국은 서울시로 할 거냐 자기 고향으로 할 거냐는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코칭을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건 내가 이제 공무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내 가치 기준점상 그 다음에 어느 직렬로 할 건지 그게 나에게는 어떠한 행복감을 줄 것이며 나의 가치 실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체크하는 단계니까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올려드려도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된 상황이니까. 근데 그 전에 질문 주신 것들은 공무원을 할까요? 뭐 노무사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진로에 관한 거고 그건 사실은 제가 단순히 사회적 평판에 의해서 이게 더 좋다 나쁘다 전문가로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취지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냐면 어쨌든 지금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의 심층 면접을 볼 때 감점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심층 면접에서 특히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심층 면접에서 가장 크게 감점이 되는 게 사실은 평상시의 언어 습관이나 생활 태도예요. 에이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분하고 앞에 질문 올린 분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지금 이분은 댓글을 이제 궁금한 점을 어떻게 질문했냐면 선생님 영상에서 다루어 주신 공부 자금 챙기기 플랜 B 직렬 선택 등 여러 가지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관련 영상마다 댓글을 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럼 저도 도와주고 싶죠. 근데 제가 올린 영상은 다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영상 하나만 딱 보고는 자기 궁금한 거 그것도 관계되지 않은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버리면 그거는 자기가 궁금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인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보세요. 제가 그 영상에서 누구님들은 이렇게 댓글을 다시면 안 된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나 언어 습관들이 나중에 면접에서 감점 당할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선생으로서 잔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심층 면접에서처럼 어떻게 하냐면 대번에 댓글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무심결에 한 행동인데 그러하게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선생님한테 좀 약간 예의 없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너무 죄송하고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태도를 고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달아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재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자기 댓글들 싹 다 지워버리고 그냥 나간 거예요.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그분들한테 원래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건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면접에서 감점당할 요인이 있으니까 행동이나 생활 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선생으로서 조언을 해줬잖아요. 시간을 내서. 그러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숙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야 정상이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공개된 부분에서 자기들이 언급되니까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심층 면접은요, 생판 모르는 남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까발려야 돼요. 그게 비전문적인 스피치 학원이나 그런 필기 과목 학원에서 말하듯이 그냥 단순 말하기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은 매년 자기 지원 분야에서 4번에서 6번 이상 심층 면접을 떨어진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요. 문의가 오거나. 요즘엔 이제 유튜브 영향 때문에 초시생들도 꽤 많은데, 그런 분들 코칭하면 그러한 생활 습관이나 언어 습관들이 자기도 모르게 묻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절박한 마음에 서울이나 강원도나 각 도시별로 KTX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코칭을 받으시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고치려고 해요. 제가 그 사람들이 미워서 잔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쪽 분야 전문가로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 선생으로서. 그러면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그거는 별개 문제고,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용적 태도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배움에 있어서 하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뭐 저 선생이나 나랑 무슨 차이가 있어? 지가 선생이면 다지. 나한테 왜 감정적으로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배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수용을 못 해요. 그리고는 말이 너무 거친데 왜 저렇게 인상을 써? 이런 걸로 이제 꼬투리를 잡고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나가버리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도 똑같이 행동해요. 말이야, 저희가 면접관이면 면접관이지. 나도 말이야, 빨리 합격했으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너희들하고 다를 바 없어. 이렇게 무의식 중에 갇혀진 사람들은 들어갔을 때 면접관이 뭐라 압박을 하고 뭐라 대질문했을 때 수용적 태도를 못 가지고 받아쳐버려요, 자꾸. 그럼 미흡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코칭해 드렸거든요, 그때 영상에. 그러면 제가 기대했던 건 그 해당 댓글을 다신 분들이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 저는 그냥 다급한 마음에 질문을 상세히 날린 건데 이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고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예의가 없는 행동인 줄 몰랐다, 제가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사실은. 맞죠? 아니, 그런 태도가, 물론 그분들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태도들이 심층 면접 시험을 볼 때는 감점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파노라마 마마마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질문 댓글을 달아주시고 나니까 지금 또 이분도 삭제하고 나가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이 자기가 누군지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소개는 없고 그냥 대뜸 나도 이거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언제 올려줄 거예요, 이런 거. 댓글을. 제가 그걸 대꾸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예의 없는 댓글에 대해서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영상에 그 아까 그렇게 이상하게 댓글 단 분이 또 그 댓글을 단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영상 올릴 거냐는 뉘앙스로. 아무런 말도 없어. 뭐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사정이 급합니다,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꼭 영상 좀 빨리 올려주십시오, 뭐 이런 뭐 어떤 기본적인 매너 있는 멘트도 없이 그냥 바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언제 도대체 올려주실 겁니까, 궁금합니다, 이래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생판 모르는데 난 지금 바빠 죽겠고 내가 코칭하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한테 제가 시간 내서 댓글을 달고 싶겠냐고. 그랬는데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통은 다 코칭이 필요한 부분이다, 코칭이. 그래서 DSA 컨설팅, 그 카톡 플러스 채널에 DSA 컨설팅으로 급하다면 거기에 진로 코칭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질문들은 모아가지고 일정한 기간별로 그 중에서도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걸로 가이딩을 해드리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야 된다, 기간이 언제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없고 그거 자기 거 싹 지우고 나갔어 또. 온라인상의 익명이라는 것을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상을 대표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상을. 제가 이제 심층면접 코칭할 때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면 무의식 중에 나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을 드러내게끔 하는 기법이 가중압박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국정원하고 대통령 경호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채용 프로세스 설계할 때 그러한 직렬들은 이거를 꼭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중압박 설정을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인위적인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압박을 넣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상황이 팍 튀어나와요. 팍. 진짜로. 고쳐야 됩니다. 예. 에이 뭐 내가 뭐 그냥 유튜브 상에 그냥 채널 알고리즘으로 들어왔는데 뭐 지가 선생이라 하지 내 선생이야? 내 궁금한 거 하나 달고 아이고 또 잔소리하네 영상에서 아유 나갈란다 치아봐라 이러면서 나가면 뭐 자기는 그게 뭐 익명 뒤에 숨어서 뭐 간단하게 하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의 상을 대변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중압박 상황에서 감점이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면접 강사들한테 강의할 때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는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오픈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전문가들도 따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 심층면접 구성 원리에 가는 거라서 다 자기 복입니다. 자기 복. 예. 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할 건데 서울시로 갈 건지 고양시에서 근무할 건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1차원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서울에 연고지가 있다면 아니면 연고지가 없다면 이게 구별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연고지라는 건 친인척을 말해요. 친인척. 선생님 제가 원래 부산이 고향인데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연고지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애매해요. 왜 제가 연고지라는 표현을 썼냐면, 친인척이 살고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 결혼을 해서 저는 독신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동일해요.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변 지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친구보다는 친인척이나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막 왕래를 잘 안 하는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고향은 부산인데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나하고 정말 친인척과 마찬가지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 연고지가 있다라고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연고지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케어를 할 때 이제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맞벌이라든지 그러면 내가 일단은 내 아이를 잠깐이라도 급하게 한두 시간이라도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향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해요. 이게. 예를 들면 고향이라도 내가 고아야. 나도 고아고 집사람도 고아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고향으로서 메리트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네. 그래서 연고지 개념이 서울이 고향은 아니지만 서울에 친인척이 살아서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때는 연고지가 있다면 그때는 서울도 괜찮아요. 네.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이해되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연고지랑 연결돼요. 내가 그 서울에 어느 정도 터가 있어. 그래서 친인척도 살고 있다든지, 그러한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면 공무원 월급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향에 모든 인프라가 있고 서울은 전혀 뜬금이 없어. 나에게 뭔가 연고지나 그런 게 없어. 그냥 단순히 대학만 다녔고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그렇게 왕래도 막 깊지도 않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 월급으로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가능하냐?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부자야. 집이 부자라서 내가 서울에서 살 때 어머니가, 부모님이 집을 지원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내가 순수하게 공무원 월급으로 벌어가지고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서울에서는 불가능해요. 공무원 월급으로. 선생님, 둘 다 공무원이면 괜찮지 않아요? 둘 다 공무원 해봐야 400에서 500이잖아요. 처음에. 그걸로 될 것 같죠? 택도 없어요. 아이들 밑으로 돈 엄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월세 없고, 그 다음에 전세 없고, 나중에 이제 집을 살려고 했을 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원래 나고 자란 사람들도 요즘에는 경기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실제로. 서울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문제 때문에 경기권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지금 이제 탈서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금액이면 경기도 쪽에, 서울 외곽 쪽에 해당되는 경기도 쪽에 인프라 좋고 학군 좋은 데가 많거든요. 같은 값이면 글로 가는 게 낫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경찰직이 자기 고향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직이 보면 서울시 경찰청이, 서울시 경찰이 컷이 좀 낮아요. 많이 뽑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울로 많이 응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은 예를 들면 부산이고 대구인데, 근데 부산을 예로 들게요. 왜냐면 대구는 서울하고 그나마 좀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서울하고 부산은 끝과 끝이잖아요. 뭐 울산, 부산, 경남이 고향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서울경찰청에 지원을 해서 서울경찰이 됐잖아요. 제가 가르친 사람들의 80에서 90%는 전부 다 고향으로 내려오려고 용을 써요. 이제 정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아마 한 5년인가 7년 지나면. 그래서 한 20%에서 한 10%는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서 잘 버티는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려고 해요. 못 살거든요. 그 월급으로 살 수도 없고, 너무 각박하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이제 인프라가 전혀 없으니까, 연구지가.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들면 무조건 고향으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변수가 완전히 그렇지만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렇게 고향에서 근무하라 이런 얘기는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고향도 고향 나름이에요. 고향이 예를 들면 완전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이라서 병원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 그러면 그 인근에 이제 광역도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부산을. 저희 집사람 동기 중에 한 분이 이쪽 시골 지역에 6급인가 이랬어요. 공무원. 근데 낮춰가지고 직급을 낮춰서 부산시 공무원으로 들어왔어요. 동기가 아니네요. 아니, 집사람이 근무할 때 옆에 동료가 직급을 확 낮춰가 9급으로 들어온 거예요. 부산시 9급으로 다시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완전 시골이니까 자기가 이제 가족들 케어할 때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7급에서 9급으로. 그래서 부산시 9급 다시 쳐서 다시 들어왔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인데 뭐 병원이나 의원이 잘 갖춰져 있고, 시골이라도 우리 친인척 가족들 모두 다 그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시골에서 지방직 공무원에도 상관없다면 그건 뭐 관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인프라가 좀 불편하다고, 내 고향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본인 고향 근처에 광역도시로 사실은 많이들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자기 고향이랑 가깝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메가시티권 개념으로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은 부산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거고,
대구권은 대구시를 중심으로 경북, 구미 등이 뭉치게 되는 거고, 전라도권은 광주를 도심으로 해서 주변 도시들이 뭉치는 경향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제 도시 정책할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만 따지고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신 요지는 이거예요. 선생님, 근데 남자라면 서울로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인 것 같은데, 공무원은 아무런 해당이 안 돼요. 공무원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큰 물에서 놀려면 서울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아무 해당 안 돼요. 서울시 공무원이나 부산시 공무원이나 대구시 공무원이나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면 그 말이 적용되는 건 자영업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체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요. 서울로 가야지, 이 말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원래 본업인데, 그게 이제 다양한 교육 기업이나 일반 기업체 대상으로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하거나 그 기업체에서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하고 자문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때 그 해당 교육 기업에 이제 그 연구소 소장으로 초빙 받았을 때 이제 조건이 안 맞고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부산이 이제 고향이니까 집사람은 부산시 공무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걸 활동하니까 한계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0년 전부터 공무원 경찰 대상, 공공기관 이제 채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면접 강의를 직접 하는데, 원래는 제가 면접 강의를 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면접 강의를 하는 강사들을 가르치는 포지션이거든요, 원래는. 예. 다른 분야는 특히나 더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부산에 있다 보니까 행동 제약이 너무 많아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개념이 달라진 게,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코칭을 하고 온라인으로 자문 활동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강연 요청 받는 것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원래는 이제 에이전시 소속이 돼서 거기서 광고를 해줘야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제가 개인 유튜브 몇 가지 채널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강연 요청들이 오고 문의가 오고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 코칭을 활성화 시켰죠.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서울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 이제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되는 분들은 상당수는 그냥 온라인으로 코칭을 받죠. 그러니까 지역의 한계가 넘어선 거예요. 이게 가상현실 세계가 심화되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일반 어떤 기업체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그런 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진짜로. 오히려 자기 고향이나 고향 근처 광역도시에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승진 준비해가지고 뭐 한 상급이나 4급으로 달아서 거기서 뭐 구청 내에서 뭐 국장으로 활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청 안에서 뭔가 좀 중요한 포지션에서 자기가 이제 중요 직책을 맡았을 때, 나중에 퇴직 이후에 자기가 자기 개발을 많이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그리고 뭐 부산시든 대구시든 아니면 뭐 자기 고향에 이제 시청이나 도청에서 이제 뭐 한 5급이 좀 직급이 높게 한 4급, 3급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공무원을 그만뒀다 칩시다. 박사학위도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기도 좋아요. 기관장으로. 예.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유관기관의 기관장으로 재취업할 때, 서울시 5급이네, 3급 출신이네, 뭐 부산시 3급 출신이네, 아니면 대구시 3급 출신이네 하면서 도시별 차등을 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질문하신 요지대로 선생님 남자라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왜냐면 기회가 더 줄어들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 활동적으로 할 만한 기회가 줄어들죠. 오히려.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됐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가치가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 파트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네. 라이프 스타일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 데가 싫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러 서울에 종종 올라갔었는데, 신촌도 그렇고, 뭐, 노량진도 그렇고, 신촌, 노량진,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가보면, 일단 제가 이제 부산도 뭐, 세계적 기준에서는 대도시죠. 부산도 뭐 이제 우리 한국 안에서는 뭐 서울 아니면 다 이제 촌동네로 비교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부산도 해양 대도시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 딱 올라가면 숨이 막혀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도 부산도 심하긴 한데, 일단은 딱 공기가 안 좋다는 게 느낌이 딱 들고, 그 다음에 안에 지하철을 타거나 이제 밖에 나왔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깝깝하고 막 오염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아니 서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제 가치 기준점상. 그리고 거기서 강의를 하고 나면 진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제 고향인 부산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괜찮아요. 예. 제 성향이 그렇게 막 거창하게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고시학원과 전속 계약할 때 거기에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막 유명한 데 있잖아요. 노량진 안에서 요즘은 이제 막 잘게 찢어지던데, 예전에 유명한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저보고 총괄 해달라고 올라와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고사하니까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인데.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제 가치 기준점상. 전 그냥 제가 부산에서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택티컬 칼리 쪽 있죠. 이제 그 도검류, 제가 이제 무술 수련 오래 해서 무술가로도 활동하니까 그쪽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공안직 현직자분들, 다양한 경력자분들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유튜브 채널 또 별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 루트 컴뱃 시스템 채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한 번씩 미국이나 동남아 등의 이제 외국인들이 배우고 싶다고 문의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한계가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제 가치관에서는 원래는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교육학자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 가치 기준점상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 다음에 저희 경찰직 중에 한 명이 대구가 고향인데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갔는데 이 친구가 돈을 조금씩 알뜰하게 잘 모았어. 연고지는 없지만 알뜰살뜰하게 잘 모아가지고 우연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로또 당첨된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이제 내서 그 아파트에 이제 사는 거예요. 이건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상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조금씩 돈을 모았고, 근데 어떻게 우연히 넣은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 거예요. 그것도 강남 쪽에. 예. 그러니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거 내 고향으로 할지 서울로 할지 이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연필 굴리기를 하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든, 아니면 직관적으로 끌리든지 뭐든 빨리 정하고 빨리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고민해도 아무 늦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전에 영상도 그거잖아요. 노무사를 할까요? 공무원을 할까요? 이런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빨리 시험에 합격할 생각을 하라고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자기가 필기에 합격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는 쓸데없는 고민한다고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무늬만 수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결론,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게 그냥 자기 운이고 결국은 자기 끌림대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정말 자기 가치관상 라이프 스타일상 끌리는 대로 가면 하다 보면 다 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제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생으로서는 아니라 경험담으로. 알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